18년 만에 문 앞에 선 부인을 보면서 내가 돌아왔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당신 남편이야. 필요 여보, 없어. 제발 이미 나는 남편이 내 필요 이야기를 좀 없었다. 들어줘. 다시 당신 나타나지 없이 마. 우린 완성되어 끝났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단칸방의 신부. 봉선동 끝자락. 방 한 칸, 부엌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인 집에 27살 이정숙은 혼수 보따리를 들고 들어섰다. 보따리라고 해봐야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어머니가 쥐어준 5만 원짜리 봉투 하나가 전부였다. 정수가 고생 좀 할 거다. 그래도 그 사람. 눈빛은 맑더라.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눈빛이 맑다. 결혼의 조건치고는 너무 소박하지 않냐고 친구들은 웃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운 집에서 조건을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김준혁, 29살. 건설 현장 막노동과 작은 철물점 배달을 전전하던 남자.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일하는 손이 굵었다.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다.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고 늦는다 싶으면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뛰어갔다. 그 시절엔 그런 남자가 성실한 남자였다. 결혼식은 구청 예식장에서 했다. 하객이 30명이 채 안 됐다. 웨딩드레스는 빌렸고 꽃은 친구가 시장에서 직접 사다가 묶어줬다. 하지만 정숙은 그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였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믿었다. 신혼 첫날 밤. 준혁이 말했다. 정수가, 나 아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 놓지 않을 자신은 있어.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왜 눈물이 났을까?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 말이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무게가 있었으니까. 나도 그래. 그 두 마디를 주고받은 부부는 가난하고 좁은 방에서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정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준혁이 아침 6시에 현장으로 나가야 했으니까. 찬바람이 부엌으로 들이치는 연립주택 부엌에서 정숙은 밥을 지었다. 가스불이 약해서 밥이 뜸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다. 도시락통에 밥을 꼭꼭 눌러 담고 반찬 2가지를 가지런히 얹었다. 준혁은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왜 봐요? 빨리 가요. 아니, 이게 아까워서. 밥이 아까워요? 응. 먹으면 없어지잖아. 그 말에 정숙은 피식 웃었다. 바보 같은 말이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말이 좋았다. 정숙도 일을 했다. 동네 작은 의류 공장에 미싱을 돌리러 다녔다.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바느질을 했다. 손가락에 바늘이 박히는 건 예산일이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많았다. 월급은 얼마 안 됐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월세 내고 나면 통장이 텅 비었다. 그래도 매달 말일 두 사람은 작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다.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준혁이 말했다. 정수가, 우리 이거 10만 원 되면 삼겹살 먹자. 10만 원 모으는 게 얼마나 걸리는데.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지. 두 사람은 그 10만 원을 모으는데 5달이 걸렸다. 그리고 진짜로 삼겹살을 먹었다. 연탄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한 근. 소주 한 병. 그게 그 시절 두 사람의 가장 호화로운 외식이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정숙은 임신을 했다.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길에 정숙은 혼자 울었다. 기뻐서가 아니었다. 무서워서였다. 지금도 이렇게 빠듯한데 아이까지 생기면 어떻게 살지. 그날 저녁 준혁에게 말했을 때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정숙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 응. 나도 무서워. 근데 있잖아, 우리 부모님도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 그래도 나 낳으셨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정숙에게는 이상하게 든든했다.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게 이 남자구나 싶었다.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지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목청 하나는 타고난 아이였다. 준혁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어른 남자가 서럽게 울었다. 왜 울어요? 이 조그만 게 우리 딸이라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이 사람이랑 평생 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이 3살이 되던 해 준혁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현장 일을 같이 하던 선배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면서 준혁에게 같이 하자고 했다. 자본금이 없잖아요. 나도 없어. 근데 우리 둘이 기술이 있잖냐. 그게 자본이야. 준혁은 그날 밤 정숙에게 물었다. 정숙은 오래 생각했다. 지금 나가는 월급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사업이 망하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수십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돌았다. 하지만 정숙은 말했다. 해봐요.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한번 해봐요. 망하면 그때 또 생각하면 되지. 준혁은 정숙을 꽉 끌어안았다. 고마워. 고맙긴. 근데 망하면 나 엄청 뭐라고 할 거야.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웃음이 그들의 마지막 진짜 웃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 일감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고 어음이 돌다가 막히기도 했다. 준혁이 밤새 현장에서 자고 오는 날도 있었다. 정숙은 공장을 그만두고 동네 슈퍼에서 계산원 일을 하며 생활비를 댔다. 지은이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리는 지은이가 엄마를 보고 달려오는데 그 조그만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정숙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을 때 지은이는 울지 않았다. 엄마 안 아파. 4살짜리가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날 밤 정숙은 아이가 잠든 뒤 욕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3년째 되던 해 회사에 큰 관공서 계약이 들어왔다. 그게 시작이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따고 직원이 생기고 사무실이 생겼다. 준혁의 명함에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정숙은 그 명함을 보며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여전히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이는 여자인데, 여전히 이불을 직접 빠는 여자인데,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하지만 통장은 달라지고 있었다. 조금씩 10만 원이던 통장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었다. 봉천동 연립주택에서 노원구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이가 자기 방이 생겼다며 그 안에서 한참 뛰어다녔다. 준혁이 정숙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좀 살 것 같지? 정숙이 웃었다.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했다. 정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준혁만큼은. 그런데 조금씩 이상했다. 저녁 약속이 늘었다. 원래 술을 많이 안 하던 사람이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주말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옷을 사기 시작했다. 브랜드가 붙은 옷들.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사업하려면 어울려야지. 그게 다야. 골프가 사업이에요? 당연하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정숙은 더 묻지 않았다. 그래, 사업이 그런 건가 보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건가 보다. 그해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식. 준혁이 오지 않았다. 갑자기 미팅이 생겼어. 어쩔 수 없잖아. 정숙은 혼자 지은이 손을 잡고 입학식에 갔다. 지은이가 두리번거렸다. 아빠 어딨어? 일 때문에 못 왔어. 나중에 축하해준대. 지은이는 알겠다고 했다. 그 작은 어깨가 조금 처지는 것 같았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진을 찍었다. 웃는 얼굴로.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정숙은 생각했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는데. 여자의 감각은 정확하다. 언제부터인가 준혁의 와이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향수. 여자 향수. 정숙은 세탁을 하면서 그 냄새를 맡았다. 손이 멈췄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겠지. 그냥 옆에 사람이 뿌린 거겠지. 혹은 현장 미팅에서 악수를 하다가 옮은 거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 설득하려고 했다. 근데 몸이 알았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숨소리를 내며 자는 준혁을 바라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날이 밝을 때까지. 준혁의 휴대폰이 처음 울린 건 늦은 밤이었다. 준혁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폰이 소파 위에 있었다. 진동이 울렸다. 정숙은 보지 않으려 했다. 진짜로. 하지만 화면이 켜지면서 이름이 보였다. 수진 씨. 저장된 이름이었다. 정숙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준혁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정숙은 관찰했다. 준혁이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 표정, 자리를 피하는 방향. 다 보였다. 이미 눈이 열려버린 사람에게는 전화를 받고 나오는 준혁의 얼굴이 달랐다. 뭔가 숨기는 사람의 얼굴. 정숙은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이라 그게 보였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숙은 조용히 준혁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꽃집, 레스토랑, 호텔. 정숙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정숙이 말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수진 씨가 누구예요? 준혁의 젓가락이 멈췄다. 뭐? 수진 씨요. 폰에 저장된. 준혁의 얼굴에 뭔가가 지나갔다. 당황함, 계산, 그리고 결심. 사업 파트너야. 사업 파트너한테 꽃집이랑 호텔이요? 준혁이 말이 없었다. 정숙은 기다렸다. 밥상이 싸늘해지도록. 준혁이 마침내 말했다. 정숙아, 나 할 말이 있어. 그 말은 짧았다. 그 말이 품은 내용은 길었다. 1년. 그 여자를 만난 지 1년이 됐다고 했다. 나이는 25.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다고 했다. 준혁은 말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마지막에 준혁이 말했다. 미안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릇을 치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정숙은 지은이 방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은이가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끌어올려주고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다. 욕실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목 놓아 소리도 없이 울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였는지 모른다.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준혁은 2주 뒤에 집을 나갔다. 짐을 쌌다. 정숙은 막지 않았다. 지은이는 아빠가 왜 짐을 싸냐고 물었다. 준혁이 아빠 잠깐 다른 데서 살아야 해라고 했다. 지은이가 물었다. 왜요?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이 말했다. 지은아, 아빠 일이 바빠서. 나중에 아빠한테 전화해. 준혁이 문 앞에서 정숙을 돌아봤다. 정숙은 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렇게 18년이 지났다. 이혼 서류는 준혁이 먼저 들이밀었다. 그 여자와 살겠다고.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다. 부부가 갈라지는 게 이 종이 몇 장으로 끝나는구나. 서명란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다. 하지만 찍었다. 위자료는 아파트였다. 준혁이 아파트를 넘겨줬다. 위자료 명목으로. 정숙은 처음에 거부하려 했다. 변호사가 말렸다. 받으세요. 아이 때문에라도. 정숙은 받았다. 그 아파트가 정숙과 지은이의 세상이 됐다. 이혼 후 첫 새벽. 지은이가 꿈을 꾸다가 깼는지 울음소리가 났다. 정숙이 달려갔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정숙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말했다. 아빠는 아빠 생각할 때 전화하면 돼. 엄마 여기 있어. 아이가 품속에서 울다 잠들었다.
정숙은 그 품속에서 눈을 뜨고 밤을 버텼다. 정숙은 일을 찾았다. 공장 미싱일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더니 눈이 나빠서 안 됐다. 마트 계산원을 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다. 발이 퉁퉁 부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지은이 밥을 차렸다. 숙제를 봐줬다. 재워놓고 나서 내일 반찬을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매일이 그랬다. 불평 한 번 없이. 아니,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 10년이 지나다.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됐다. 정숙은 마트 계산원에서 시작해 부서 팀장이 됐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야간 대학에 다녔다. 40대 초반에 동생 같은 학생들 틈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동네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시간제 파트타임. 나중엔 정규직. 지은이가 대학에 들어간 해 정숙은 복지관 팀장이 됐다. 지은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원망 없어? 정숙이 잠시 생각했다. 있었지. 처음엔. 지금은 없어. 어떻게? 정숙이 창밖을 봤다. 없어지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거더라. 내 인생 살기도 바빠서. 지은이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대단해. 대단하긴. 그냥 살았어. 그냥 살았다는 말이 지은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말로 들렸다. 혼자인 것도 익숙해졌다. 정숙은 50대가 됐다.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내렸다. 혼자 뉴스를 봤다. 혼자 밥을 먹었다. 처음엔 그게 쓸쓸했다. 나중엔 그게 편해졌다. 아무에게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작은 화분을 들였다. 나중엔 화분이 10개가 됐다.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됐다. 지은이가 왔다가 말했다. 엄마 집이 가장 따뜻해. 정숙은 웃었다. 그래, 내가 가꾼 집이야. 내가 만든 온기야. 준혁은 한동안 잘 살았다.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사업이 계속 커졌다. 직원이 10명이 됐다. 100명이 됐다.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다. 차가 바뀌었다. 집이 바뀌었다. 옷이 바뀌었다. 골프를 주말마다 쳤다. 해외여행을 다녔다. 비즈니스석으로. 준혁은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다. 아니, 그게 성공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여자 수지는 달랐다. 처음엔 젊고 예뻤다. 25에 생기가 있었다. 준혁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다. 그 눈빛이 좋았다. 사업이 계속 잘 될 때는. 하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다. 가장 좋은 시절에 함께한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도 있다. 수지는 좋은 것에 길들여진 여자였다. 백화점 쇼핑, 비싼 식당, 여행, 옷. 준혁은 다 맞춰줬다. 사랑이기도 했고 자존심이기도 했다. 이 여자만큼은 부족하게 해주지 않겠다는 균열이 왔다. 사업의 균열은 작게 왔다. 갑자기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래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다. 원자재 값이 폭등했다. 계약한 건설 단가는 바꿀 수 없었다. 손해를 보며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이 생겼다. 직원을 줄이려니 인건비가 나갔다. 새 계약을 따오려니 영업비용이 들었다. 돈이 돌고 도는 사이 구멍이 생겼다. 처음엔 작은 구멍이었다. 준혁은 대출로 막았다. 그 구멍이 커졌다. 또 대출로 막았다. 수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외출이 잦아졌다. 연락이 늦어졌다. 준혁이 먼저 전화를 해야 받는 경우가 늘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다. 오빠, 나 좀 숨 막혀. 준혁이 물었다. 왜? 요즘 오빠 너무 여유가 없잖아. 표정도 무겁고.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사업이 좀 어려운 시기야. 다 지나가. 그게 언제야?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건 세금이었다. 오랫동안 회계관리가 허술했다. 세무조사가 나왔다. 추징금이 나왔다.
준혁이 가진 현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건물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무너졌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 하나둘씩 떠났다. 그중에 오래된 직원 몇 명은 끝까지 남아서 월급도 못 받으며 일했다. 그 사람들 얼굴이 나중에 준혁의 악몽에 자주 나왔다. 회사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수진이 떠났다. 짐을 싼 건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준혁이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문자 하나가 왔다. 오빠, 나 못 이러겠어. 미안. 준혁은 그 문자를 오래 봤다. 그리고 벽에 기댔다. 무릎이 꺾였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비어있는 복도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무너진 건 그 이후였다. 잘 먹지 않았고 자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 어느 날 아침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경미하다고 했다. 하지만 왼쪽 손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왔다. 재활을 해야 했다. 홀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직원들은 떠났고 수지는 사라졌고 친구들은 돈 있을 때의 친구들이었다. 준혁은 병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다. 처음으로 정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에 정숙 생각이 났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기억처럼. 나중엔 선명하게. 미싱을 돌리며 손가락에 바늘이 박히면서도 웃던 얼굴. 도시락을 싸주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사람. 딸 입학식에 혼자 가면서도 아무 말 없던 사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리던 사람. 준혁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다. 55세 남자가 병실에서. 퇴원 후 준혁은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전 재산이 거의 없었다. 차도 팔았다. 옷도 팔았다. 시계도 팔았다. 남은 건 몸 하나.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몸. 어느 날 밤 준혁은 지은이에게 전화를 했다. 지은이는 받았다. 아버지. 지은아. 네. 오래된 냉기가 수화기 너머로 흘렀다. 준혁이 말했다. 나 좀 힘드네. 알아요. 너 엄마 잘 있어? 지은이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아버지. 응. 그 말을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폰을 내려놓고 한참 있었다. 맞아. 그 말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준혁은 찾아왔다. 어느 늦가을 오전. 정숙이 복지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준혁이 서 있었다. 18년 만에. 흰 머리가 많이 늘었다. 왼손을 살짝 웅크리고 있었다. 한 계단을 올라오면서 약간 걸음이 달랐다. 눈이 마주쳤다. 준혁이 입을 열기 전에 정숙이 먼저 말했다.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준혁이 말을 잃었다. 할 말 있어서 왔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정숙아. 그 이름 부르지 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놀라운 건 그거였다. 화도 아니었다. 냉기도 아니었다. 그냥 평온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준혁이 말했다. 미안해. 정숙이 잠시 준혁을 바라봤다. 알아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정숙이 문을 닫으려 했다. 준혁이 말했다. 정숙아, 나 갈 데가 없어. 정숙이 멈췄다. 돌아봤다. 준혁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정숙은 그 눈을 봤다. 오래. 그리고 말했다. 준혁 씨.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집을 나갔을 때 나도 갈 데가 없었어요. 준혁이 눈을 내렸다. 지은이 입학식에 혼자 갔을 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지은이 재워놓고 욕실에서 올 때. 나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아줬어요. 당신도. 아무도. 그래서 내가 혼자 만든 거예요. 갈 곳을. 정숙이 뒤를 돌아봤다. 화분이 가득한 베란다. 따뜻하게 햇살이 드는 거실. 책장 가득한 책들. 정숙이 취미로 배운 수채화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내가 만든 집이에요. 당신 없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숙아.
울지 마요. 울어봤자 내가 마음 약해지면 안 되니까. 정숙이 말을 이었다. 천천히. 오래 생각했던 말들을 꺼내듯.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수가.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이 만든 결과 속에서 살았어요. 오래. 혼자.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 말이에요. 정숙이 잠시 멈췄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뭔데? 나. 정숙이 말했다. 당신이랑 살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혼자 있으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혼자 살면서 알았어요. 나는 화분 키우는 걸 좋아하고, 토요일 오전에 혼자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가끔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내 일을 사랑해요. 정숙이 준혁을 똑바로 봤다.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준혁이 말했다. 그러면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정숙이 잠시 보다가 그런 뻔뻔한 말을 할 줄은 몰랐네요. 준혁이 고개를 떨궜다. 농담이야. 미안해. 알아요. 준혁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 받아줄 수 없어? 정숙이 한참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걸. 알았다. 가슴이 아팠다. 솔직히 이 남자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뛰어오던 청년이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며 아깝다고 하던 남자가 그 사람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슬펐다. 하지만 정숙은 말했다. 못해요. 왜?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준혁 씨, 나 지금 행복해요. 그 말이 준혁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을지도 몰랐다. 혼자서요? 혼자서. 당신이 돌아오면 다시 당신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당신 밥 차리고, 당신 걱정하고, 당신 눈치 보고. 그렇지 않을 거야. 보장할 수 있어요?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을 때부터가 아니에요. 그 훨씬 전부터 우리 사이에서 내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요리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사람이었지. 이정숙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숙이 말했다. 지금 나는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냥 보내는 거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숙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당신이 갈 길을 당신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숙은 그걸 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정숙은 말했다. 지은이한테 연락해요. 아빠니까. 그건 해야죠. 그리고 몸 챙겨요. 뇌졸중 재발 위험 있으니까. 정수가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고 정숙은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다. 저 사람을 들여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가난했던 시절에 그 남자가 기억났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하며 웃던 그 남자가.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미 없다는 걸. 지금 문 앞에 선 남자는 다른 남자라는 걸. 그리고 그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숙이 28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자신을 다시 지우는 일이라는 걸. 정숙은 눈을 떴다. 화분을 봤다. 햇살 속에 새잎이 나오고 있는 화분. 그래. 혼자 말했다. 잘 살았어. 그날 저녁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가 다녀간 거 알아. 응. 어떻게 했어? 돌려보냈어. 잠시 침묵. 잘했어. 그렇게 생각해? 응. 엄마 아빠 때문에 충분히 힘들었잖아. 정숙이 말했다. 지은아, 아빠한테 연락은 해. 엄마가 돌려보냈는데? 그래도 아빠니까. 내 아빠는 맞잖아. 지은이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엄마는 아직도 그러네. 뭐가? 남 걱정. 정숙이 웃었다.
습관이야. 준혁은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다. 정숙이 한 말들이 자꾸 돌았다. 나는 지금 행복해요. 당신이 없는 삶에서, 당신이 버린 그 삶 속에서. 준혁은 핸드폰을 들었다.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아빠야. 잘 지내니? 한참 뒤 답장이 왔다. 네. 짧은 답이었다. 하지만 왔다. 준혁은 그 두 글자를 오래 봤다. 그 다음 날부터 준혁은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 마비가 온 왼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처음엔 젓가락을 잡지 못했다. 그래도 했다. 다음엔 글씨를 쓰는 연습을. 뭔가를 해야 했으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왜 살아야 하냐고. 지은이가 답장을 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다음 토요일 아침. 정숙은 동네 카페에 혼자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책을 폈다.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년에 시험이 있었다. 햇살이 좋았다.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 두 분이 수다를 떨었다. 테이블 너머 젊은 커플이 사진을 찍었다. 카페 안에 커피 향이 퍼져 있었다. 정숙은 책을 읽다가 잠깐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며. 정숙은 생각했다. 나는 잘 살았다. 아무도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안다. 지은이를 키웠고, 일을 했고, 혼자 서는 법을 배웠고, 나를 찾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정숙은 다시 책을 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삶도 그렇게. 다음 페이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이정숙 57세. 복지관 관장이 됐다. 작은 관장실이 생겼다. 책상 위에 화분 하나를 뒀다. 지은이가 결혼을 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이 많지 않았다. 정숙은 혼자 앞줄에 앉아 딸이 입장하는 걸 봤다.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냥 너무 잘 자랐으니까. 지은이의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 결혼식 날 정숙에게 깍듯이 절을 했다. 어머니, 지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부탁드려야지. 모두 웃었다. 정숙은 요즘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닌다. 제주도에도 갔다. 경주에도 갔다. 낯선 데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다. 창가 자리를 고르고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그게 꽤 좋다는 걸 알았다. 김준혁 59세. 재활을 마쳤다. 왼손이 많이 회복됐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은이와 가끔 만난다. 분기에 한 번. 밥을 먹는다. 처음엔 어색했다. 지금도 어색하다. 하지만 만난다. 지은이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뻤다. 준혁은 지금 작은 인테리어 일을 다시 하고 있다. 혼자. 아주 소규모로. 예전만 못하다. 수입도 적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한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현장에서 나오다가 하늘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과 보랏빛이 섞인. 멈춰서 한참 봤다. 예전엔 이런 거 볼 여유가 없었는데. 정숙 생각이 났다. 가끔은 난다. 아마 평생 날 것 같다. 후회도 난다. 아마 그것도 평생 날 것 같다. 하지만 준혁은 그걸 안고 살기로 했다. 후회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냥 안고. 그게 자기가 짊어져야 할 무게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른 봄 아침. 정숙은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다. 새잎들이 돋아 있었다. 겨울을 버틴 줄기에서 작고 여린 초록이. 정숙은 그 잎을 한참 봤다. 그래. 혼자 말했다. 잘 버텼어. 화분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둘 다였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정숙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내렸다. 오늘도 자신의 하루가 시작됐다.